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제가 우연히 집에서 TV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감명 깊은 그러한 내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내용이었느냐, 이제 아프리카 이 말라위라는 그러한 아주 가난한 나라에 진료소가 있었습니다. 그 진료소에서 그 진료를 보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그 아프리카 출신, 그 말라위라든가 마다가스카르 같은 그러한 그 이제 아프리카 출신 의사가 아니라 바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 반대편에 이제 떨어져 있는 쿠바 출신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참 특이하기도 해서 제가 왜 쿠바 출신의 의사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저렇게 진료를 하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가 해서 유심히 그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쿠바에서는 이 의료의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이제 인턴과 레지던트 그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그 수련의 과정에서 2년 동안은 그렇게 그 해외에 나가서 그 가난한 나라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좀 저개발 국가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돌봐주고 그들이 병을 치료해주는 그것을 필수 코스로 그 과정이 포함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쿠바 내에서도 그런 산간 오지라든가 그런 오지 같은 데로 반드시 이제 그런 파견 나가서 그러한 실습을 그렇게 이제 그 봉사 활동을 마쳐야 그 전문 의사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국가적인 그러한 의료 정책으로 그게 이제 딱 이제 못 박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충격적인 일이 쿠바가 지금도 쿠바 하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쿠바는 가난한 나라. 그러니까 일단 경제적으로 지금 소득이 한 $10,000가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낙된 그런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바는 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그런 인식이 심어져 있고, 그리고 또 이 혁명의 나라, 그리고 그 쿠바 국가평의회의 의장 그 피델 카스트로라는 독재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쿠바에 대한 굉장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안 좋은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의외로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그 아프리카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필수 과정이 그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 중에 필수 코스로 그게 이제 전제 조건으로 달려 있다는 게 그게 굉장히 그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막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 내막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이제 왜 그러면 그 가난한 나라에 와서 그렇게 진료를 하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왜 그런 제도를 지금 마련해서 그렇게 이 가난한 나라에 와서 그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기자가 물었을 때에 그 의사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1959년도에 쿠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피델 카스트로뿐만 아니라 그 체 게바라라는 그 혁명가가 이제 그 혁명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그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그러한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체 게바라의 일생에 관한 그러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체 게바라가 어떻게 해서 그 혁명을 일으킬 그런 생각을 가졌느냐면은 아르헨티나 출신이고 아르헨티나에서도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의과대학을 이제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그 당시에 그 세계 4대 부국에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대전, 두 개의 세계대전,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이제 겪는 동안 그 아르헨티나는 그 식량 자원을 이렇게 그 유럽으로 그 전장으로 이렇게 식량을 수출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는 소라든가 이 가축이 염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가축이 엄청나게 그렇게 많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르헨티나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세계 4대 부국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부가 어떻게 형성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그 이 가축들뿐만 아니라 밀이라든가 옥수수 같은 것을 이렇게 이제 세계 대전을 치르는 동안 각 국가로 이렇게 수출해서 굉장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되었지만 그 당시는 체게바라가 이제 그때 그 의과대학을 다닐 동안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죠. 그래서 그 모터사이클, 그러니까 이제 그 오토바이를 이제 바이크를 하나 마련을 해서 친구하고 같이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이 남미 대륙을 종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르헨티나 맨 끝에서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부터 그 페루까지 올라가면서 모터사이클로 여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 민중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 속속들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체게바라가 굉장히 쇼크를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 아주 간단한 그런 그 병인데도 그게 이제 고쳐줄 사람, 약이 없어서 죽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방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쿠바는 원래 그 콜럼버스가 1445년인가요? 이제 서인도 제도를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가장 먼저 대서양을 횡단해서 그 정착한 데가 이제 쿠바라는 그런 그 국가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콜럼버스가 그 쿠바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지구상에서 아마 가장 천국과 가까운 아름답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이 이곳이다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서인도 제도라고 착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쿠바를 그렇게 이제 높이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미국의 자본이 이제 쿠바를 아주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가라든가 이렇게 이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하고 윤택하고 그 부의 쏠림 현상이 그러니까 다 일부 이 자본가들한테 그것도 미국 자본가들한테 들어가서 전부 다 미국으로 이 부가 유출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민중들은 너무 가난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체게바라가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이 쿠데타가 아니라 그 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괘씸하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1961년도부터 어떤 정책을 하느냐면은
그 쿠바 봉쇄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본적인 그러한 그 의료 시설이 갖춰지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약품, 의사들 그리고 병원이 없으니까 방치돼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렇게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널려가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염병도 이렇게 확산돼서 많이 이렇게 그 전염병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그 연령층이 어떤 연령층이었냐면은 바로 유아 영아들 사망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들이니까 그러한 그 어떤 그 면역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아 사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 쿠바가 괘씸하니까 그렇게 그 쿠바라는 섬을 이렇게 봉쇄를 이제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방들한테 각 우방들한테 거기하고 쿠바하고 무역하지 마. 그래서 다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쿠바에서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속수무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카스트로가 미국 그 대통령한테 뭐라고 이제 그 부탁을 하느냐면은 그 당시가 케네디 대통령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미국한테 제발 이제 의사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의사를. 그런데 왜 또 이제 더 그런 큰 문제가 일어나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바에서 그 혁명이 일어나 버리니까 모두가 이제 공평하게 잘 사는 그러한 나라를 이렇게 그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체제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그 맞는 게 그 당시에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 공산주의하고 이제 가장 이 맞아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주의 체제로 그렇게 가자 해가지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봉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쿠바 내에서는 이제 그 6,800명의 그 의사가 이제 쿠바에 있었는데 그 쿠바에 6,800명의 의사들 중에 3,000명 이상이 미국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거의 반 가까이죠. 그러니까 의사 인력이 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의약품도 제공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의료시설도 낙후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이제 지옥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쿠바가 나중에 그 어떤 정책을 펴느냐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러한 재앙을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24개의 국립의과대학을 이제 신설합니다. 그래서 국립의과대학을 거기가 이제 세워서 거기다가 이제 의료 연구를 계속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의사들을 배출해냅니다. 그때부터.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소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동독같이 그 공산권 국가에서는 그래도 이 과학이라든가 의학이 앞선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동독 같은 경우에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의학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원래 발달한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동독 출신들 이 그 의사들 교수들을 초빙을 해서 이렇게 하다가 재정이 너무 딸리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가느냐면은 대체의학으로 가는 것이죠. 대체의학. 그러니까 양학, 그러니까 서양 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 대체의학을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 수준이 떨어진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의료의 질이 낮다고 그렇게 이제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히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서양 그 의학은 그 당시는 괜찮은데 그 예를 들면 계속 그게 이제 계속 어떻게 이 후유증이 생기고 다시 이제 그 치료했던 것이 그 부분만 어떻게 그 당시에 임금병적으로 낙태하다 보니까 또
재발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암도 그렇지 않습니까? 암 다 완치되었다고 했는데 멀쩡하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다시 암이 그게 악화돼가지고 죽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죠. 그것처럼 이 서양의학의 신봉자들에게는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바는 그 대체의학으로 이제 승부를 걸겠다 해가지고 그 대체의학에 쉽게 말해서 이제 민간치료요법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그 뭐죠? 한약? 예. 그러니까 양학과 그리고 또 한의학, 한의학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의사들을 세웠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사망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카스트로가 어떠한 선언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어려울 때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미국이라는 아주 부강한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들도 인도주의 말론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울 때에 거들떠 보지 않았고 죽든 살든 뭐 그거는 자기네 일이 아니라고 방관했지 않느냐.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해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나라로 그렇게 이제 파견을 나가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의사가 그 어떤 글을 썼느냐면은 이 공공의료라는 그것은 이제 허상에 불과하고 신기루에 불과하다. 공공의료가 이렇게 확대되면 세계에서 가장 공공의료가 발달한 나라가 바로 쿠바거든요. 그런데 그 공공의료로 그렇게 가다 보면 그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은 그게 국민들 생명과 직결된다. 쿠바 같은 경우에 그렇게 그 해외로 그렇게 이 파견을 이제 보냈는데 의사들을 그거는 외화벌이에 급급해가지고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 의료의 질이 그들 수준이 낮기 때문에 반가워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폄하하는 그러한 이런 글들이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영상들이 아주 지금 난무하는 실정입니다. 왜냐? 그게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이제 그 돈을 밝혔으면 잘 사는 나라로 잘 사는 나라에서도 의료 연력이 딸리는 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인구 1000명당 예를 들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한국은 1.57명입니다. 캐나다가 그렇게 이제 그 복지국가라고 하면서도 1000명당 2.1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의사 수가. 미국이 그렇게 의료 선진국이라고 큰 소리 떵떵 치면서 바로 2.6명, 2.7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쿠바가 7명 가까이 돼요. 7명 가까이 됩니다. 1000명당 의사 수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의료진이 어떻게 보면 남아도는 거죠. 남아돌 정도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못 사는 나라로 이제 보내서 거기서 이제 봉사하게 해도 충분히 남아있는 인력으로 쿠바 내에 일하는 그 의사 인력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것이요. 쿠바 인구가 1000명입니다.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런데 평균 수명이 75세 이상 됩니다. 미국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영아 사망률이 미국보다도 낮습니다. 의료가 그렇게 낮고 의료의 질이 그렇게 낙후됐다면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의료계의 이 생명공학 분야에서 이 특허를 500개 이상 따는 나라가 쿠바라는 나라죠.
그리고 인터페론이라든가 이제 그 각종 인플루엔자에 관한 그러한 그 이 논문으로 세계 최초로 그러한 그 이 약품들을 개발한 나라가 이 쿠바입니다. 그래서 의약 수출 강국 그리고 생명공학 강국으로 이제 발돋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까 쿠바 의료 체제를 비방한 그 의사에게 묻고 싶어요. 과연 한국은 그럼 생명공학 분야에서 특허를 쿠바가 500개 이상 그렇게 이제 획득하는 동안 몇 개나 획득했는지 그거를 좀 묻고 싶고, 의료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진 수가 1000명당 1.57명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갔던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구는 많은데 사람은 많은데 환자들은 넘쳐나는데 그 의사 수가 적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를 보는 의사를 돌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환자를 돌보는 시간이 환자를 돌보는 시간, 의사를 이렇게 그 접하는 시간이 환자가 의사를 가서 의사에게 상담받고 의사에게 그렇게 의료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이비인후과에를 자주 다니거든요. 이비인후과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가면 기계적으로 앉아있다가 그냥 약 발라주고 그 전보다 어때요? 물어보고 좀 조금 그 전보다는 나을 거예요. 네, 됐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자, 캐나다에서 이제 그 의료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출생을 해서 이제 집에 아이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초인종이 눌려요. 띵동 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웬 할머니가 이게 그 의료 키트를 이렇게 딱 들고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보고 Are you Han? I'm Margaret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렛 할머니라고 이제 지금도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 이 아이가 낳고 나서 처음에는 한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와서 이제 몸무게도 재고 그리고 이제 그 이 변 색깔도 확인하고 그리고 열도 재보고 청진기로 갔다가 막 이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검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맨 처음에 올 때 보니까 그 하기스라는 아이들 그 이제 그 뭐죠? 기저귀, 다이퍼. 그래서 그 하기스를 들고 그리고 분유통, 분유가 3통이었나? 그래서 그걸 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처음에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얼마 동안 계속 그렇게 이제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그 공공의료 서비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이었거든요. 특히 그 당시에는. 자, 그런데 쿠바에서는 그 공공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은 1차 이제 보건소 같은 데서 진료를 하고 2차는 병원에서 3차는 그 의료 연구기관까지 가게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의사들이 어떻게 이제 근무를 하냐면은 오전에는 이 병원에서 이렇게 그 외래 환자들을 받아요. 그리고 오후에는 뭐 하냐면은 점심 먹고 가방 들고 청진기 들고 나가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주치의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으로 가서 이 자세하게 그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를 진찰하고 그리고 이제 돌보고 그리고 이제 그 치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제 이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이제 그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또 이제 그 음주 가물을 즐기는 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하인지 그리고 지상인지 그런 걸 꼼꼼히 다 주택 이 주택이 지상인지 지하인지까지 다 꼼꼼히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첩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그런 모든 그런 재반 사항을 전부 다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햇빛이 잘 드는지, 그리고 산모일 경우에는 이제 이 의료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은 의사가 1년에 14번을 의무적으로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모가 혹시나 이상이 있거나 어떤 그 위급할 때는 그 횟수에 상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모가 그렇게 그 아이를 갖고 있으면 혹시 이 가정에 아이를 이제 그 아이가 출생하는 것을 혹시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가족 구성원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하면서 아이가 축복 속에 출생할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쿠바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의료 그 시스템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이 이제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 그리고 또 무상으로 그렇게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죠. 국민소득 $10,000도 안 되는 나라에서 그러한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국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무상인 거예요. 암 걸려도 무상해요. 국가에서 다 해결해 줄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현대의학 같으면 불가능하죠. 왜냐? 그 기계만 해도, 장비만 해도 하나에 몇 억씩 가는 그런 장비들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그 대형 병원 특히 가면은. 자, 그런데 대체의학이 그렇게 이제 대체의학을 연구를 해내서 그것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체의학이라는 것이 그 민간요법에서 나오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는 것이죠. 그리고 그 라틴 아메리카 의과대학 쿠바, 그러니까 쿠바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 의과대학은 무료예요. 무료과대. 6년 동안 무료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해외에서 오는 학생들도 유학생들도 전부 다 무료예요. 다른 그런 의과대학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잘 사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간 유학생 말 들어보니까 1년에 1,000만 원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 나라에서는 돈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아메리카에 있는 가난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은 또 무료인 거예요. 전액 무료. 그렇게 정책을 그렇게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사의 가장 최우선 이 조건이, 의사가 되기 위한 최우선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인격적인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계속 그 학생을 담당 교수가 그 학생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고 그리고 상담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그 인격적인 모습이 갖춰 있지 않고 인간미가 없으면 그런 학생은 키워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쿠바의 의과대학으로 이제 유학 간 그 학생의 말을 들어보면은 우월의식을 갖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학생들이. 자, 그래서 다들 인간적이고, 그러니까 나는 의대생네 해가지고 목에 힘주고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집에 각 가정에 방문하면서까지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의료 서비스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미국이 봉쇄령을 내리는 동안 또 하나 발전한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유기농 농법이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쿠바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작물들은 유기농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봉쇄를 해버리니까 저 쿠바하고 거래하는 나라들은 내가 딱 이제 눈여겨볼 거예요. 미국이 계속 엄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쿠바하고는 이제 그 왕따를 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혜택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비료라든가 그리고 그 제초제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는 농사를 짓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어려운 것들을 이제 쿠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비료도 못 들어줘. 그 다음에 농약도 제초제도 들여올 수 없는 것이에요. 없어요. 봉쇄령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유기농법에 골몰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건강에 좋은 그러한 곡식들이라든가 야채, 열매들을 먹게 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렸다는 거죠. 또 쿠바에 가면은 또 무엇이 떠오릅니까? 쿠바 하면은 거기 가면 올드카가 즐비합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1950년대, 친절한 40년대 만들어진 차들이 울긋불긋 이 형형색색 이 올드카들이 딱정벌레 차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깔끔하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도 바로 봉쇄령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부품들이 이제 그게 들어오거나 새로운 차들이 들어오거나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급자족을 쿠바 내에서 그 안에서 전부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됐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도 어떻게든 이거를 만들어서든 간단한 것들은 다 만들어서 임기응변적으로 처치를 해가지고 타고 다녀야 되는 것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차들이 새 차들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드카 천국이 돼버려가지고 그게 쿠바가 관광 명소로 되는 그러한 발판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한 이 어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만큼 지금은 쿠바가 굉장히 1991년도에 또 이제 그 소련이 이렇게 붕괴될 때에 쿠바에서는 이제 우리는 저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또 그때 미국에서 다시 봉쇄령을 이제 내렸었어요. 그래서 거의 50년 동안을 그 봉쇄령 때문에 이제 그 고통을 받은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 그리고 정의, 인도주의 그런 것을 가장 많이 외치는 나라가 어딥니까?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 세계 각국의 그런 고통들이 나라의 고통들이 그 뒷면에 보면은 항상 거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5.18 민주항쟁의 기념일이었지 않습니까? 43주년. 자, 그런데 어떤 정신 나간 목사가 광주를 방문해서 5.18은 빨갱이 김일성이 지시한 것이고 그 님을 위한 행진을 왜 그러느냐? 거기서 누굴 지칭하는 것이냐? 님은 바로 김일성 아니냐? 막 그렇게 이제 나는 그러면 그 사람 광주에서 못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냥 몸성이 나가더라고요. 참. 자, 그런데 그 님을 위한 행진이 그 님이 김일성이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 빨갱이들 그러니까 김일성이 지시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과 일부지만 그 종교인들이 그렇게 지금 그렇게 역사를 왜곡시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주 그 빨갱이로 그렇게 몰아붙이고 제주 4.3 사건도 그렇고요. 광주 민주화 운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 초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제 그 제주 4.3으로 이렇게 이제 그 토벌을 하고 학살을 할 때의 그 명분이 뭡니까? 빨갱이들 다 없애야 된다라는 명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이 어떻게 보면 손 안 대고 코 뿌는 그런 효과를 얻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 4.3 사건 때부터 시작해서 여수 순천 사건도 그렇습니다. 여수 순천 사건을 이제 진압을 하면서 이제 어떤 명분을 내세우느냐면은 거기에 이제 그 공산 세력이 이제 침투해 있다. 빨갱이들이 들어가서 지금 이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내란을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 불순분자들을 색출해낸다는 그런 명분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그 토벌군이 학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그 우리나라가 해방될 당시에 이제 그 국민들이 지지하는 게 어느 쪽을 지지했느냐면은 이 사회주의와 그리고 또 이제 그 민주주의가 있다. 그 사회주의의 반대 개념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 반대 개념은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공산주의를 이제 같은 선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그 70% 이상이 어느 체제를 지지를 했느냐면은 바로 그 사회주의 쪽으로 가는 것을 이제 지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잘 알다시피 이제 국가의 조선시대 때부터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그리고 구한말 때, 그럴 때 이제 막론하고 이제 그 양반들이 득세를 하면서 양반들이 그런 어떤 민중운동을 그렇게 주도하거나 앞장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양반들은 진압을 하는 그런 반대편에 항상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1운동도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식층이라든가 평민이라든가 천민들까지 그렇게 나서서 이제 그렇게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이제 그 3.1운동에 그렇게 그 합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700명이 일본 순사들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그럴 때에 양반들이 그렇게 그 운동에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해방이 되니까 이제 그 양반 세력을 몰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밑에서는 이 남한 쪽에서도 그렇게 그 사회주의를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겉으로 볼 때는 그 사회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들이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평등하게 골고루 잘 살게 해준다, 그러한 이론 때문에 거기에 현혹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반제도 그리고 탐관 오리 그런 그 제도를 보면서 아주 그 염증을 느꼈던 사람들입니까? 우리 백성들이.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등 사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 어느 정도 체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해서 어떠한 검은새가 출신의 거기 그런 집에 종갓집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 교회를 나갔는데 장로님이 된 거예요.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교회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감이었던 사람은 교회 나갔는데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집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양반제도라든가 조선의 그 풍습대로라면 이놈 뭐마다 어디 그 머슴 주제에 어디 행세를 하느냐 해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신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평등한 것이고 그리고 그 직분을 인정해 줘야 되죠. 그래서 그 대감이었던 사람이 거기에 모습이었던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하면서 섬겼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사회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양반제도를 타파해야 된다 하면서 전국적으로 70% 이상이 그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30% 반대한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현재 똑같은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내려갔다. 그래 30% 정도가 올라갔다. 그게 정확한 지지율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게 어떤 아주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 그런 획기적인 그런 시스템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그냥 친일파들이 그냥 득세를 하면서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킬 때에 미국에서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정희 앞에 이제 윤보선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그 참모들이 윤보선 대통령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카, 지금 박정희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군대를 이제 동원해서 지금 저쪽으로 이렇게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방부 쪽으로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진압을 해야 됩니다. 할 때에 그러면 저쪽에 있는 전방에 있는 사단들을 이제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윤보선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게 되면 동족끼리 다시 서로 총칼을 겨누고 그렇게 피비린내가 납니다. 나 한 사람 물러나면 되는데요. 해가지고 물러나요. 그래서 이 박정희가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킬 때 미국에서 노발대발해서 이 국방부에 이 주한 미군 사령관이 와서 박정희에게 막 뭐라고 합니다. 당신들 나중에 뜨거운 맛을 볼 줄 알아라고 그런데 나중에 지지를 얻어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어떤 그 정책을 썼냐면은 이 군대 안에 용공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으로 빨갱이들이 있습니다. 그 빨갱이들을 이제 내가 일망타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명분으로 하니까 그게 통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제주 4.3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도 그렇고 여수 순천 사건도 그렇고 그 5.16 쿠데타 때도 그렇고 그리고 님을 향한 노래, 님을 향한 노래를 할 때도 님의 행진곡을 그렇게 부를 때도 무엇입니까? 아까 님이 김일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홍콩에서 지난번에 민주화 운동을 할 때에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홍콩 사람들이 님이 그러면 그 정신 나간 목사의 말대로 김일성이라면 그러면 그 홍콩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김일성을 찬양한 것이고
김일성을 위한 노래를 한 것입니까? 그 당시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광주 사태도 그렇습니다. 예, 광주 사태도 그렇게 무혈로 거기 가서 유혈 진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일말의 사죄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저 사람들을 주동자들을 빨갱이로 몰아버리니까 미국은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묻지 않더라 해가지고 그게 통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그게 무마돼 버린 것 아닙니까? 자, 그런 가정의 달에 그것도 광주에서 그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헛소리를 하는 사람, 대통령도 가서 진심으로 가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어수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꼭 어디 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건 굉장히 그거를 자부심이 넘치는지 꼭 밝혀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 맞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털설해?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지금 한 목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이제 그 기독교 국가고 대통령도 크리스찬이 아니면은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그런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인데, 청교도들이 세울 당시에는 괜찮았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항상 보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바뿐만 아니라 북한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이라크라든가 그런 나라들도 옛날에 그 사담 후세인하고 싸울 때에 봉쇄를 해버려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기본적인 그런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그리고 또 영양실조로 죽고, 세계에서 두 번째 기름 많이 펑펑 나는 나라인데 미국한테 잘 보인 사우디라든가 UAE라든가 쿠웨이트 이런 나라, 터키 이런 나라들은 삐끗번쩍하고 같은 중동인데도, 그런데 미국 눈밖에 난 이라크라든가 이란이라는 나라는 아주 기름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기본적인 약품도 없어가지고 그것도 어린 생명들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에 반도체 수출하지 마. 반도체를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그런데 기독교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게 전부 다 아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미국에서 아직도 어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얘기한다. 은혜를 모르면 그게 인간입니까?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그런답니다. 미국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은혜로운 나라입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게 사람이 아니죠 라고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리 6.25 때 와서 그렇게 같이 싸워주고 그렇게 하면 뭡니까? 뭐 합니까? 그 6.25를 한국 전쟁으로 독립 성장끼리 그렇게 이제 그 자극시켜 가지고 그렇게 서로 살육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제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그런 나라를 은혜로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고 또 나가서 데모할 때마다 태극기만 흔들면 모르는데 성조기까지 그렇게 같이 흔들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와서 그렇게 피 흘리면서 뭐 몇 명이 그렇게 와서 싸웠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그 본토에서는 싸우질 않잖아요. 남의 나라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념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통일되자마자 해방되자마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어떻게든 다시 분단돼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김구 선생이라든가 여운형 선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 북한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분단되는 것만이라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할 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제거됐습니다. 어떻게 암살당했어요. 암살. 4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사랑이 오래 참지 않습니까?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시다. 그 온유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목사님 사랑 영원하지 않던데요. 왜? 남자친구 사랑 따위는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차버리고 제 사랑은 무시해서 가버렸어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어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부모님이 자식 보고 시기하는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시기하는 거 봤습니까?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자랑스럽고 막 입이 근질근질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어서 밖에 나가서 그러고 싶지. 저거 이번에 고시 합격했어? 아 진짜 나 뭐야. 그게 부모입니까? 그래서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자랑이라는 것은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기 자식을 자랑하고 싶겠어요? 너한테 이렇게 해줬거든 하면서 부모가 생색내지를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이제 그 자식이 뭔가 잘 모를 때 그것에 대해서 분명 짚고 넘어가자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일깨우기는 하지만 그것을 자기가 내가 이렇게 너한테 해줬다 이렇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서 됐다 가지고 자랑하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죠. 5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감싸안고 모든 것을 품어주고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악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대가를 묻습니다.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렇게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사람이 악을 행한다면 그건 나쁜 것이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은 그 악을 행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방관하고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그것은 더 나쁜 것이다 라고, 더 큰 죄다 라고 그렇게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무인격으로 그렇게 하는데도 누구 하나 우리나라 정부에서 도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냥 최고 1급 비밀을 이렇게 다루는 그 용화대라고 하죠. 요즘은 청와대가 아니고 용화대에서 대통령실에서 그게 이제 도청을 해간 것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닉슨의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그
국내에서 미국 국내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나라가 발칵 뒤집혀 가지고 그 닉슨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부도덕하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남이 나라 친구라고 하면서 친구니까 뭐 같이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친구기 때문에 배신감이 더 큰 것이고 더 상처가 클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미국을 옹호해요.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를 옹호합니다. 자, 그것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야당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미국에 끝까지 한번 하는 그런 성명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같은 나라의 같은 의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쪽 편 이쪽 편 나눠가지고. 그래서 국민의힘 그리고 청와대에 향해서 하는 말이 왜 멀쩡한 그 청와대 놔두고 그 용화대로 옮겨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게 했느냐. 기껏 이제 항의한다는 게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로시마 거기 지금 정상들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미국 그 푸들 역할을 하던 일본도 미국 사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정치인들이 그렇게 우익들이지만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히로시마에 거기 그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데 가서 거기 강제 노동하다가 노역하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이 5만 명 이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항의해 본 적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피해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묵인하고 침묵하는 것, 그것은 그 나쁜 짓을 한 사람보다 더 나쁘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는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은 이제 예수님 하나님을 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을 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재능, 능력, 그리고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사상이라든가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예언도 중요하고 방언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게 전부 다 폐해진다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의 그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막연한 그런 그 믿음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언도 부분적으로, 그것이 이제 내가 그렇게 예언을 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부분적인 그런 내용이지,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 인간은 다 알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정말로 심판자로 설 때에는 그렇게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던 것,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모두 다 이제 그때는 이제 폐해지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좋은 그러한 인상을 심어주는 목회자 괜찮겠죠. 그런데 저는 겁이 나는 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니면 내가 어느 날
주님 나라에 임하였을 때에 너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충분히 찬사를 받았다. 그럼 됐다. 그걸로. 그래 버릴까봐 겁이 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그렇게 유치한 수준의 그러한 수준의 신앙을 버리고 이제 더 갈수록 이제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된다. 성숙해져야 된다.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지금 사도 바울의 시대는 청동 거울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이는 선명한 저런 거울이 아니라 주로 청동 거울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내 윤곽 정도 이제 볼 수 있었지, 확인할 수 있었지, 나의 모든 것 그리고 어디에 뭐 잡티가 몇 개 있고 그게 정확하게 그렇게 보이는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명경이라고 했나요? 명경.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자,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러니까 아니 거울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데 왜 거울을 희미하게 하지? 그런데 그때 그 시대상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막연하고 희미하게 보이던 그런 주님의 모습이 우리가 나중에 가서는 주님 나라에 임할 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대면, 쉽게 말해서 진짜 그때는 대면 예배, 대면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대면하여 볼 것이라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지? 이거는 요한에게 계시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오히려 어떤 심판에 대한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도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걱정 말아라 라는 그러한 위안의 메시지구나. 그렇게는 알고 있죠. 그러나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이러신 분, 주님이라는 분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을 파악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엇이 제일입니까? 사랑.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적인 그러한 인간관계에서 사랑은 누굽니까?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대행해 주실 분은 부모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리고 입으로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떠한 봉사를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입으로만 그렇게 이제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하면서 표리부동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회의감을 주고 갈증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말로만 그렇게 드러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한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그러니까 그 친구 간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아가페적인 사랑, 부모님께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사랑을 또
자식들의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께만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그렇게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사랑이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들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